네, 뉴스 먼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난 주말 움직임부터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 TK와 부산, 경남 PK 지역을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며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 후보. 고향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더 나은 일꾼이란 점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력 있고 충직한 정치인, 정치 집단은 편을 먹어서 우리 같은 색깔이지, 우리 고향이 같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대구와 울산, 부산을 잇따라 방문한 이 후보는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며 거듭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도 이곳 대구를 비롯한 TK와 PK 지역 먼저 찾았습니다. 당의 열세 지역인 영남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지지를 확보해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 영남 지역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건강관리를 위해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산업은행 이전 대신 부산에 가칭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이 이뤄졌던 상징적 장소인 여의도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내란 심판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을 위아래로 종단하면서 막판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에선 이재명 후보와 자신의 성과를 비교하며 도덕성과 유능함을 부각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가 첫 일정으로 택한 곳은 경기지사 시절 대표적 성과로 꼽는 광교 신도시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 10배 큰 규모였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리 의혹과 같은 잡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썽 많고 당군 일에 아마 가장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면 이 광교는 이렇게 크게 했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죠? 이인재, 손학규 등 전직 경기지사들도 유세 현장을 찾아 김 후보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 명만 빼고 역대 경기도 지사들이 전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해도 안 되고 성남시장 해도 안 될 사람이 감옥가 있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전부 범죄꾼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경기 남부에서 북부까지 서울 서부권 위에서 아래까지 수도권을 두 차례 종단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가족의 비리 의혹과 논란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다, 정직한 아버지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유세장에 올라 자신과 가족은 깨끗하다 강조했는데 유시민 작가 발언을 겨냥해 아내를 두둔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김 후보는 원자폭탄보다 강한 게 유권자의 표라며 방탄, 괴물 독재를 막기 위해 위력적인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유세를 마무리한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주부터 부산, 대구와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전국을 수직으로 올라오며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찾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뿌리치지 않는다면 김 후보 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사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 후보 가운데 누구를 롤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준석인지 아니면 모든 수단을 목적이 정당화하는 삶을 살아온 이재명인지를 물었습니다. 단일화 문제에는 사전투표가 끝난 상황에서도 얘기가 나온다는데 국민의힘 전략이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밖에 없는 건지 의심하게 된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던지는 표는 전광훈, 윤석열에게 던지는 표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오늘로 끝나는데요. 각 후보들이 어디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각 당에서 고심 끝에 정한 피날레 유세 장소는 어디이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한 곳은 서울 여의도공원입니다. 여의도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고 시민들이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한겨울을 보낸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유세를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을 종단한 뒤 서울에서 마칠 예정인데 서울시청 앞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의 중심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독재로 가는 길이냐는 이 갈림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이 아닌 대구를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정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에서 드러나듯 이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보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마지막 유세로 노동과 여성, 장애인 관련 이슈가 있는 서울 곳곳을 순회한 뒤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거듭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탄핵 정국대 채택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까지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위장 이혼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출당 조치됐다며 얼씬도 말라고 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연이틀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결정됐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의원총회와 비대위를 거쳐 무효화로 만들어 바로잡겠다 밝힌 겁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미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는 등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 조치를 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 내란 정식으로 몰아가고 모든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계엄과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은 정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을 만든 장본인인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막판 중도층과 부동층에 악영향을 줄까 진화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위장 이혼을 위해 애쓴다며 어설픈 거짓말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바타가 김문수다. 왜냐면 단절을 못해.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알맹이는 윤석열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00번 사죄하고 정치 일선에서 손을 떼야 할 윤 전 대통령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조치하고 있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짤막한 멘트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이렇게 배척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국민의힘 외연 확장 시도와 민주당의 내란 심판론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에 선을 긋자 민주당이 과거 사진을 찾아 김문수 후보의 연관성을 주장했는데 김 후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 여론조작팀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파고들자 국민의힘은 공장 냄새가 난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 아들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을 덮기 위한 네거티브라는 겁니다. 판세가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한 마음에 또 이런 공작과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담은 증거가 있다며 리박스쿨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김 후보가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자당 후보 2명과 회견을 한 내용이 담겼는데 모두 리박스쿨 연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리박스쿨의 연구원 2명이 본인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것입니다. 이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무관하다, 모른다는 말씀만 하시고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댓글 내란 사건이라며 MB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의 종합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우라는 의심을.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란 단체를 아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서도 댓글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리박스쿨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댓글 문제 때문에 묻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막판 선거 전 네거티브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인데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부동층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자 교육부가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사단체들은 교육 현장이 정치 선전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학부모 단체도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 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보수 성향 역사교육단체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특정 대선 후보 비방 댓글 공작 참여자에게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교육 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즉각 전수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단체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이름으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교대 측이 프로그램 운영 중지와 업무 협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자격증과 늘봄학교 강사 채용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사단체들은 교육 현장이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가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할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늘봄학교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단체 역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교육부를 향해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국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늘봄학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인데 만약 전수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대선 이후 이 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신은 불법인 줄 몰랐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성이 양팔을 붙들려 법원에 들어옵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 A씨입니다. 정오쯤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 뒤엔 본인 명의로 다시 투표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A씨는 거듭 죄송하다면서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공모한 적은 없고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부인했지만 선관위에서 남편의 공모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만큼 관련 경찰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거나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곳곳에서 이어진 사전투표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번 주부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대선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권자께선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선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 후보들이 막판 유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경북 안동에서 표심으로 쏘였는데 자신의 고향이긴 합니다만 지지세가 약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향에 가서 상당히 자신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든든한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선거 막판에 험지를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상당한 자신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험지라는 곳에서 좀 많은 득표를 이끌어낼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향후 전국 운영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이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득표력이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험지인 영남 쪽에서 많은 득표력을 거두는 것이 자신의 향후 집권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막판에 험지를 가는 게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보수 강세 지역의 표심이 좀 흔들릴까요? 글쎄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30% TK 득표 돌파가 아마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네. 지난 대선에서 본인의 그 고향이었던 경북 안동에서조차 29%밖에 못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TK에서 득표율이 22%였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근데 0.73%포인트 차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조금 우세하다 하더라도 그 호남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TK나 PK 이쪽 영남권에서 어찌됐건 30% 득표를 해야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과반에도 근접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국정 운영에 뭔가 국민의 뜻을 다 위임받았다는 이제 그런 좀 막 동력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거 초반과 선거 막판에 이제 이렇게 TK를 방문함으로써 굉장히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조금 더 극대화하려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찌됐건 이번 선거에서 TK나 PK가 과거와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는 거는 현재까지 여론 흐름은 그런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30%의 표심으로 나타날지 여론의 지형과 실제 표심도 다르고 TK는 막판에 뭉치는 또 그 보수 지형으로 뭉치는 그러한 또 흐름과 그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
TK에서 30% 득표를 목표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 티셔츠에 가족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담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는 이른바 위도 펼치기 이제 캠페인인데 네. 이제 사실은 연설로 하는 육성 캠페인보다도 저렇게 시각적 효과가 도드라지는 일종의 이제 옷을 열면서 티셔츠에 새긴 그 문구가 일종의 본인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타겟형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게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이게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입으로 얘기하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방탄 프레임이라든가 가족의 리스크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저렇게 강렬한 시각적 효과가 있는 저런 이제 보여주는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좀 나의 차별성과 강점을 드러내겠다 이런 이제 좀 말하자면 전략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가족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강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른바 청렴성, 네.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자리가 성직자나 종교인을 뽑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어떤 도덕적 윤리 의식에는 부합해야 한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런 상식에 부합하는 특히나 저 퍼포먼스를 수도권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중도층 표심을 좀 노리고 아마 강력하게 좀 펼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내 설란영 여사에 대한 유시민 작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아내가 고졸이라고 영부인 자격 없다면은 아내를 갈아치워야 하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어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떠오르기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아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공세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가의 보도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앞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금 티셔츠 열어젖히는 네. 그런 퍼포먼스가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이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된다고 아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도 보면 상당히 이재명 후보 측과 그러니까 대비되는 그러한 문구들을 지금 중심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신 같은 경우는 정직한 아버지, 깨끗한 대통령. 그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이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전력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 딸이 자랑스럽다 이야기는 결국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또 비교하는 전법인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아내가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금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법카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이번에 보이는 이 지금 이 선거 운동복 상의를 젖히는 것은 지난 대선 때 하나의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엇박것에 비유됐을 정도로 네. 상당히 인상적인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 지금 이 열어젖히는 문구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때는 보면 쇼츠를 통해서 공약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후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죠 동탄 유세에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서울에서도 유세를 벌였는데 아이들의 롤모델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 나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다. 이렇게 두 후보를 동시에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딜레마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공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재명 후보는 나와 이재명 후보와 이번 대선은 나 이준석의 구도라는 걸 끌고 가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좀 말하자면 그 상황이 벌어진 거고 또 하나 이제 측면에서 지금 본인이 곤혹스럽게 된 것은 지금 이른바 준찍명이라고 하는 그 국힘의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을 찍으면은 이제 이재명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은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던지는 표가 오히려 사표가 되고 나에게 던지는 표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고 이제 견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메시지라는 건 하나를 타겟해서 나가야지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양쪽을 다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하려다 보니까 이게 혼선을 빚게 되고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사실 그 과정이었는데 지난번 실언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다 감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본인이 동탄에 참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냐면 원래 이제 위기를 맞을 때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거점에서 이제 근거지에서 이른바 수성 전략을 펼치는 게 통상의 전쟁에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선거에서도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주로 동탄 아니면 또 오늘은 이제 TK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키워주고 이런 쪽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과 함께 동탄이라는 자신의 거점에서 동탄 모델을 이른바 삼자구도에서 내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이재명과 김문수 모든 이 양쪽의 거함 두 후보를 다 공격하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고육지책이 아닌가. 어찌됐건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지금도 저렇게 마지막까지 완주 의지를 불살르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이번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반여성 불평등 정치를 갈아엎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 3차 TV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지금 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언어 성폭력에 가까운 그 발언에 대한 파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당시 그때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건영국 후보에게 물어서 건영국 후보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처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처럼 이 진보당의 가치가 상당히 이 일종의 젠더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준석 후보의 이런 발언 자체가 상당히 지난 대선 때 자신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로서 보여줬던 일종의 젠더 갈등을 통한 이 표를 확충하려는 그러한 전술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강력한 대체의 그런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지금 작전이 상당히 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이 김문수 후보 부인에 대한 이 좀 일종의 비하 발언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노동에 대한 비하도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반박을 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즉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표심을 일구겠다는 그러한 이 지금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을 거치면서 이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더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그 리박스쿨 댓글 의혹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불거졌는데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 그 댓글 여론 조작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의혹의 실체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상당한 그러니까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뭐 민주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된 건 아니잖아요. 언론사가 이런 좀 극우 성향의 단체가 이상한 조짐을 보인다고 해서 지금 이 리박스쿨이라는 이 단체에서 댓글 이 조작단을 아마 좀 일종의 뭐랄까 공개 모집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취재 기자가 잠입을 해서 그 실체를 파헤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물론 리박스쿨 입장에서는 이 일종의 이 댓글을 쓰는 것은 공론의 장이다. 그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잠입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단체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지금 리박스쿨에 있는 이 댓글을 다는 지침이 항상 내려온다는 것이죠. 네. 내려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종 댓글을 조작하는 이 분명한 일종의 하나의 정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도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간과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경찰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경찰이 바로 전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이 리박스쿨의 뭐 사람을 누구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모른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그거잖아요. 이제 그 우익 성향 그 교육단체 아닙니까? 교육부가 허가하고 인가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단체가 당초 취지와 사업 목적에 어긋난 그런 불법적인 행태를 했다 그러면
교육부가 인가 취소하고 뭐 자금 지원하는 거 끊고 그다음에 해당 사정기관에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 단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댓글 공작을 만약 했다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 후보가 알고 있는지 혹은 국민의힘이 연관됐는지 이게 쟁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확인된 바도 없고 교육부가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사법당국도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이거를 지금 선거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마치 이제 김문수 후보가 뒤에 개입해 있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몰아붙이는 거는 이거는 선거용 네거티브가 분명한 거죠.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댓글팀들이 공론장의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얻었던 교훈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걸 엄벌하고 이런 사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김문수 후보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마치 사실을 규명하는 듯한 규정하는 듯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 후보 입에서도 이거는 뭐 내란 댓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거꾸로 많은 분들이 혹시 지금 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재명 그 후보 가족의 리스크라든가 유시민 작가의 실언 이걸 또 덮기 위한 일종의 네거티브한 공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선거 지나고 나서 나중에 뭐 사실 무근이다 아니면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다음에 나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규명과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다 엄정한 대응은 중요하지만 마치 이것이 어떤 그 후보의 책임이냐 귀책상에 몰아붙이는 거는 이건 과한 행위죠. 네. 지금 대선판에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도 등장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당사자가 직접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뭐 사기다. 이렇게까지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그러니까 짐 로저스 회장의 그러니까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 김진양 전 개성공단 이사장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착오가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건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이 지지 결과 과정을 공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지지 뭡니까 결과 과정을 왜 선거 후에 이걸 갖다 공개를 하느냐. 선거 전에 미리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농공 행상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은 뭔가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종의 뭐랄까요. 가잉 일종의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의혹이 가잉되고 여기서 과속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잉 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여론조작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집권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공당에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누구의 지지 메시지가 이렇게 검증 과정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 따르면은 그 지금 그 얘기했던 개성공단 전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어떤 국회의원과 얘기해서 이것이 이걸 뭐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페북에다가 큰 힘이 된다고 또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한 번도 필터링을 안 하죠? 저는 이런 게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민주당에게 실력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된 건지 이건 정말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 살리게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그 뭐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경제를 도약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기초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럼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 일종의 말하자면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한다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지지 선언조차도 많이 가짜였다고 진짜로 밝혀지면은 이건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검증하고 이걸 선거 캠페인에 그냥 활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민주당의 어떤 태도와도 연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정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집권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막판 본투표를 앞두고는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를 또 냈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로 선거기에 나섰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는 순간 이 선거는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진
보궐선거인데 아니 그렇다면은 가급적 어떤 지지 메시지든 뭐든 뉴스나 미디어에서 사라져줘야 그다음에 온전히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가 힘을 받고 대선이 미래형 투표라는 것으로 좀 그 캠페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긴급하게 김문수 후보도 해명해야 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당대표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지금 얘기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론의 채택도 우리가 지금 다시 무효하겠다. 꺼내지, 그러니까 누가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꺼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왜 자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남은 2, 3일 남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들의 향배인데 그 향배에 대해서 정말 순기능적인 것으로 해도 지금 이 정말 부족한 이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자꾸 저렇게 나오고 특히나 이제 극우 성향의 집회에서 메시지가 낭독된다는 거는 상대편에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정말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선을 좀 거줘야 한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잊고 새로운 시대로 이른바 건너가기형 투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의힘의 정말 좀 말하자면 선제적 대응 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무효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 당론을 무효화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 나오냐는 겁니다. 사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당 차원에서 선임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경과 탄핵 국면에서 뭔가 좀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액션을 당신이 책임지고 하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선거가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고요. 오늘은 또 부울경을 찾아서 김문수 후보 지지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지난 사전 투표가 전국 평균 34%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TK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대구가 25%. 가장 낮죠. 그죠? 네. 경상북도가 31%, 경남이 31%입니다. 자, 이러면은 전국 평균보다도 미치지 못한 투표가 본 투표율에는 물론 상승할 거로 생각되지만 더 결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수 진영의 후보가 대선 승리의 공식 법칙이 있습니다. 이 TK나 PK 쪽에서 투표율 80%에서 득표율 80%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이 공식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쪽에 영향력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본 투표율을 하루 앞두고 사전 투표율에서 조금 미진했던 지지율도, 그러니까 투표율도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89도를 좀 다시 한번 유지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명시적으로 굉장히 뭐 유세하듯이 하진 않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그런 또 닉네임도 있었던 만큼 어쨌든 본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런 행보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투표율과 득표율 제고를 한 번 더 시켜보겠다라는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은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도 한데 이런 움직임이 본투표에서 보수 표심을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플러스가 될지에는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 앞서 우리가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나서가지고 복귀를 해서 뭔가 이렇게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권자들이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총선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을 돌았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이 명백한 현실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죠? 바로 이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파면됐던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탄핵을 강한 걸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갖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탄핵의 강의 주인공을 모셔왔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아까 박정희 향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희 향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고령층 보수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박정희라는 그러니까 정치적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죠? 일종의 계엄, 쿠데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생겼느냐? 12.3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보수 결집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도 외연 확장에는 상당히 네거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단일화 얘기는 마지막까지 하게 되네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기대를 거는 모습인데 내일 새벽까지 가능성 남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 이 얘기를 계속 할까요? 아마 본인들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단일화라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해줘야 보수 지지층이 실망하지가 말하자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희망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거 보니까 아직은 위기인 모양이다. 우리가 한 표라도 더 결집해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한 건 그러면 이미 투표한 1,500만 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귀책 사유에 대한 알리바이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위기감을 계속 가져달라. 우리 단일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단일화에 매달릴 만큼 아직도 우리 상황 녹록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보태달라.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 투표율 총합 캠페인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아마 투표하기 직전까지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 단일화 가능성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떤 전략일까요? 일종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차원이겠죠. 네.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민주당이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들 입장에서 상당히 방심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수는 좀 단일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 네. 사전투표 열기가 높지만 본투표 또 이렇게 허술하게 지지층들이 마음을 열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상당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방심이라는 측면도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상당히 스스로가 오만해지지 않고 상당히 겸손하기 위해서라도 상대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켜보자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제 드디어 본투표 날인데 전체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후보들 간의 표차가 얼마나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득표율로 이기는 것이 향후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따라 쫓아가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일단은 김문수 후보 입장은 당선이 관건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들이 꼭 투표장에 나오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메시지에 모든 것을 다 걸 것으로 봅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는 골든크로스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 진작욕 발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실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이재명 후보는 보합세,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추격세인 건 분명했거든요. 상승세는 분명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내부에 아마 지표가 있을 겁니다. 공표하지 못하지만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 조사하는 또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참고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 투표율이 아마 지난번까지 가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은 진영 대 진영이 최대 결집했던 78%에 가까운 투표율이었고 네. 저는 이번 사전투표 감안한다면 한 75% 선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해야 원인의 그 말하자면 향후 국정운영에 동력이 생긴다고 보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기는 것이 목표이지만 또 설령 지더라도 어느 정도 표를 했느냐도 향후 보수 재건이라든가 그 국정운영의 견제 세력으로서의 유의미한 역할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막판까지 저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팽팽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으로 뉴스 속보 한 가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 일부의 결제 오류가 지금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이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페이의 일부 결제 오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삼성 측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며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화재 당시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는 승객 4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관사와 승객들이 신속히 대처해 20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2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의료 처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들고 열차에 탔고 곧바로 옷가지와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는 대피하는 승객들 틈에 섞여 들것에 실린 채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이 손에 묻은 그 흐름을 수상하게 여기고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점화기 등 범행 도구를 감식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를 상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를 포함해 정신병력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원모 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2량이 그을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만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 복구 비용이나 운행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방화범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물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끝까지 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험 처리를 할 것이고 해당 보험사가 추후에 방화범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해서 이 밖에 이용객 2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어 이송됐고 120여 명이 현장에서 처치받는 등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피해 이용객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면 공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도 A씨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손해액이 억대에 달하는 액수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A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노원구 수락산 중턱에 있는 임시 건물에 불이 나면서 깜짝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낚싯대를 주우러 바다에 뛰어든 10대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오릅니다. 건물을 둘러싼 소방관들이 뿜어오르는 불꽃을 잡기 위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임시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7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노원구는 창문을 닫고 산 주변으로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탄 냄새가 나서 밖을 봤더니 이제 산 쪽에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불이 번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대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행히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남성이 구조용 튜브를 낀 채 119 구조대에 이끌려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여수에서 낚싯대를 주우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10대 A군이 구조됐습니다.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A군은 현장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는데 소방당국은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인천 가좌동에 있는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주변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각각 손가락과 목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6월 첫 출근길인 오늘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업체 9곳 노사는 파업 닷새째인 어제까지도 올해 임금 단체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창원시가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있지만 운송률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2.8%를 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주요 가공식품 가격이 최근 1년 새 적잖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식품 34개 품목 가운데 24개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7.1% 올랐습니다. 품목별 상승률은 맛살 가격이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커피 믹스 34.5%, 고추장 25.8%, 콜라 22.6%, 컵밥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카레와 참기름, 즉석죽, 간장 등도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영향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의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10년 전보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중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소비 성향은 지난 10년간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0대의 평균 소비 성향이 69.3%에서 62.4%로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로 과거에 비해 연평균 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인 0.8%포인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에서 2030년 중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율 둔화폭이 연평균 1.0%포인트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둔화는 경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추세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국민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설치해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양국 정부는 두 나라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입국 심사장 전광판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이라는 글자가 뚜렷합니다. 한일 양국 전용 입국 심사대 운영 첫날, 비행기에서 내린 한국 관광객들은 여행 일정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해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숙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불편했는데 오늘은 바로바로 지나쳐서 입국 심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저도 일본 취업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에 오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인 전용 수속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시간 단축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입국 심사대는 입국 인원 등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용 입국 심사대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각 공항 두 곳에서 한 달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은 서울 김포공항과 부산 김해공항, 일본은 하네다 공항과 후쿠오카 공항에 각각 설치됐습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한 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가 대상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입국 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해당 웹사이트에서 입국 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전용 입국 심사대 운영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정례화하고 확대할지는 곧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일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강화하자는 오션 구상을 밝혔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금이야말로 오션 아래에서 각국이 손을 잡고 대화를 거듭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일본은 그 중심에서 계속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를 조롱하는 별명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타코인데요. 자,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내뺀다는 뜻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진영의 대표 구호인 마가를 미국을 사라지게로 고쳐서 부르기도 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오히려 유럽 주식시장 반등을 이끌자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메가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조롱이 자존심 강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걸까요? 타코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고약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직후엔 보란듯이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상호 관세 제동을 걸자 품목 관세로 관세 무기화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관세 정책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는 이와는 다른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이번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에 US 스틸 투자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관세 정책이 투자를 불러온다는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과의 관세 휴전으로 체면을 구겼는데 이후 협상마저 뜻대로 안 되자 품목 관세로 개별 국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건데요. 대상 품목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방국들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변덕스러운 정책에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네바 합의 20일 만에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시진핑 국가주석과 곧 통화할 거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really the right way to say it is they're just slow rolling the deal. So I think slow rolling is the right way to say it, and I think Donald Trump is on it. 그러나 미국이 시장을 열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President Xi, our president understands what to do. He's going to go work it out, and I am confident that this is going to work out either way.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 주석과 통화해 최근 불거진 무역 합의 위반을 해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두 정상이 대화할 것이며 이미 양국 간 논의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제네바에서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다시 수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y violated a big part of the agreement we made, but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중국도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 금지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예고 등 차별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네바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의 마지막 통화는 지난 1월 취임식 직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출입하는 국회 취재기자실에서 막판 선거운동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엽, 박정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그리고 박정현 기자는 국민의힘을 각각 출입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이를 통해 선거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 유세 이재명 여의도 김문수 서울시청입니다. 피날레라고도 부르죠. 마지막 유세는 그만큼 각 선대위에서 중점을 두는 선거구도, 즉 프레임이 응축됐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기자, 이재명 후보는 왜 여의도입니까? 네, 여의도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집회를 벌인 곳도 바로 여의도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 그리고 서울 강서구를 거쳐서 여의도 공원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계엄 극복을 이룰 대통령이 바로 자신이라고 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자신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 초심을 강조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또 밤 9시부터는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소위 찐막, 진짜 마지막 선거운동을 진행합니다. 자, 박 기자, 그럼 김문수는 왜 서울시청으로 갑니까? 네, 마지막 유세 장소 바로 서울 광장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중심부로서 시민들 발길이 제일 많은 곳인 만큼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한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후보 오전에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만큼 정말 시간 단위로 빼곡한 일정 소화합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추모 일정을 시작으로 경부선 라인을 따라 서울까지 그야말로 국토 종단 유세를 펼칠 예정인데요. 캠프 관계자는 마지막 날인 만큼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국민 안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라며 방탄조끼와 방탄유리 안에서 국민과 거리두기로 일관한 이재명 후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피날레 유세 뒤에도 2030 랑레가 많은 홍대나 강남 등을 다니며 거리 인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동시에 보수 진영 전 대통령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PK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네, 다른 후보들 일정도 짧게 짚어보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하나요? 네, 이준석 후보 오늘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구를 골랐습니다. 이 후보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이 마지막 유세 장소가 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대구를 고른 이유를 두고 새로운 보수의 중심에서 이준석 후보가 있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 이 후보의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란 게 캠프 설명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권 후보 마지막 날 유세는 서울 종로구 해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칩니다. 해화역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곳이고 구의역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곳, 그리고 강남역은 여성 살해 사건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을 조명하는 일정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이재명 험지 공세.
BS, 김문수, 동남풍 전국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거운동도 오늘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동안 거쳐온 동선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동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수도권에 11번, 영남 6번, 충청 4번, 호남 3번, 강원과 제주는 각각 한 번씩 찾았습니다. 영남을 상당히 여러 차례 찾은 것이 눈길을 끄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이 후보가 중도 보수를 내세워온 만큼 보수적 민심을 향해서 공세적인 유세 동선을 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권의 대전과 PK, 부산, 울산은 2번씩 찾았는데 실제 선대위에서도 충청과 PK를 선거 향배를 가를 지역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박 기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 동선도 분석해 주십시오. 네, 김문수 후보 유세 일정 키워드 동남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이재명 후보의 적지 않은 격차로 뒤지고 있던 만큼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만 2박 3일간 머무르며 결집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지지층 표심을 바탕으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퍼지게 한다는 전략인 건데 실제로 선거운동 중후반부터는 전국 단위 일정을 편성했습니다. 22일 동안 공개 일정 기준으로만 이동거리 무려 7,300km에 이르는데요. 특히 수도권은 15번 찾으며 집중 공략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빌리자면 동남풍에서 시작한 김문수 바람이 전국에 폭풍처럼 퍼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수도권에 가장 공을 들이며 이번 선거 전략으로 지난 총선 당시에 동탄 모델을 내세웠던 만큼 2030 청년층과 중도층 지지세를 바탕으로 반전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권영우 후보 일정도 짧게 살펴보면 대부분 수도권에서 유세를 벌였는데 노동행보의 일환으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거티브 공방 리박스쿨 대 짐 로저스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죠. 리박스쿨은 민주당에서 집중 공세를 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신속 대응단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2020년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 후보가 등장한다는 건데요. 또 리박스쿨 연구원 2명이 기독자유통일당 총선 후보로 출마했고 김 후보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김 후보가 리박스쿨을 모르고 또 무관하다고 할 거냐면서 김 후보자가 직접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물론이고 당의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 공작이 의심된다고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나 유시민 작가의 여성 비하 발언 같은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해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세가 박빙으로 바뀌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민주당이 급한 맘에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거로 보인다며 엄정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한편으론 본격적인 역공도 시동 걸고 있는데 혹시 짐 로저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인물인데 논란의 시작 바로 짐 로저스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는 김진양 전 개성공단 이사장의 주장에서 발화했습니다. 그러나 짐 로저스가 이 후보 지지는 사실 무근이라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장동혁 상황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적 망신이다, 유명인을 도용한 투자 사기와 다를 게 뭐냐며 십자포화를 퍼붓는 분위기인데 이준석 후보도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네, 아직 이번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지문 발표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진양 전 이사장은 SNS를 통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이라면서 지지문 수정과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혼선이 일어났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직접 짐 로저스와 연락한 창구인 송경호 교수와 협의해서 지지문 만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막판 제기된 여론 조작 의혹에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법적인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는데 확인된 사실관계는 뭡니까? 네, 일단 지금 리박스쿨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승만 박정희 스쿨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과거 업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술 단체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민주화 운동 등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혹은 정당성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편향된 극우 성향의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조직적으로 이제 인터넷 댓글을 조작을 해서 대선 여론을 이제 조작하려고 했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즉각적으로 진행이 된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댓글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또 일본 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수사가 시작된 지는 이제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따지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어제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또 이르면 오늘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총 가능한 인력을 동원을 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 사실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기 힘든 시점이라고는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고발인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조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진술을 확보하고 또 고발인이 제출한 그런 자료들을 검토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보도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정하는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이렇게 발표까지도 현재 상황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현을 한 것은 결국에는 시의성을 좀 따지지 않았나. 지금 당장 이제 내일이 대선이다 보니까 적어도 오늘 시점에서는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혹은 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까지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의 조사는 어떤 내용들을 진행할 것인지 얼마나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발표하기에는 오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시의성 때문에 조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오늘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빠르게 입장을 밝힌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요. 민주당은 이 배후에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의 홍보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같은 사실로 어떤 배후에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의심은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수사 단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점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연관성을 의심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예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이런 홍보 영상에 등장했다, 자료 화면으로 쓰였다라는 정도만으로 이 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일단 당연한 시점인 것 같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의혹을 넘어서 결국에는 범죄 혐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면 일단 리박스쿨의 그런 조직적인 댓글 활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나 혹은 국민의힘 측에서 이 점을 알았는지, 근데 알았다라는 정도도 부족하고 사실은 알고 나서도 적극적인 그런 방조라든가 혹은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결국에는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리박스쿨이나 혹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관련성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리박스쿨의 그런 자발적인 활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홍보 영상에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배후에 있다 혹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추측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리박스쿨을 예로 들면서 범죄 행위라든지 부정부패 행위 같은 것을 제보하는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씩 또 포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도 시행 중인 그런 포상금 제도를 봤을 때 특정 범죄 그러니까 마약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공정 거래와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제 포상금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만 원 이상 수천만 원까지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 밖에도 이제 112 신고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신고가 뭐 범죄를 예방하는데 혹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은 결국 리박스쿨과 관련된 이야기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제도 자체는 현행법으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보다 범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범죄 대상을 늘리는 경우에는 개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실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재정을 얼마만큼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 5억 원까지의 그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적인 확보가 더욱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박스쿨 측이 입장문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선대위와 일부 언론이 정당한 활동을 불법 댓글 공작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 명예훼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다른 사례들을 비춰보면은 이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명예훼손 등의 고발, 고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무척 많습니다. 예. 사실 당부를 떠나서 피해를 주장을 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명예훼손 고소도 역으로 고소하는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런 조사들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불법 댓글 공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보도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의혹이 분명히 짙은 사항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나에 따라서 앞으로 이 리박스쿨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혐의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역시도 이제 연관되어서 진실 여부와 함께 이제 연결되어서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증시가 개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재점화하면서 코스피가 0.18%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전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0.18% 내린 2,692.91포인트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내일이 대선이고 그리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등의 주요한 영향을 이번 주에 우리 증시가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은 지금 코스피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육부도 나섰는데 리박스쿨에서 늘봄학교 강사 자격을 얻은 선생님들이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채용됐다라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자,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이제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또 이걸 서울교들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10개 학교, 늘봄학교에 제공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밝혔고 네.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댓글 조작들에 대한 의혹도 문제긴 하지만 특히 이제 늘봄학교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뭔가 잘못된 왜곡된 혹은 편향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결국 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그런 강사들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했는지 실제로 제출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수행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할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발생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사전투표 기간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했다가 이제 긴급 체포된 그 선거 사무원이 결국엔 구속됐잖아요. 자, 구속 사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구속 사유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사유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에 발부되는 경우에는 항상 적시가 되는, 명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특히 공정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문제가 되는 표는 뭐 본인 표 혹은 남편의 표 뭐 한두 표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선거 전체에 대한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범죄의 심각성을 조금 더 강조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남편과의 공모는 없었다. 사전 계획은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 공모라든지 사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 처벌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해명 자체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선거 사무원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서 불법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일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제 공모 관계가 확인이 된다 혹은 사전에 계획했던 그런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단 이 해당 선거 사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이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양형 사유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 역시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상당히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범죄다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과거에도 지금 이분이 선거관리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범죄가 되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를 떠나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인을 사칭을 해서 대리 투표를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선거 사무와 관련된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더 가중해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내역은 양형을 따지기 전에 이런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내일 대선인데 주요한 어떤 오해 한 가지가 풀린 사례를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대전 선관위가 봉인된 투표함을 뜯고 있다는 부정선거 신고가 들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전 유성구의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 넣은 것은 이제 관외,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미리 사전 투표를 했던 그 투표 용지들, 그 용지들이 담긴 회송용 봉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그런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절차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냥 상황을 혹은 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기가 됐던 그런 의혹이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혀진 사실관계입니다. 네, 내일 대선인데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월요일,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선선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가 오전 중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6도, 예년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점차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서쪽 전역에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 오후에는 영남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강풍을 동반하며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1도, 대구 2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늘 낮이면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선일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주 후반부터 다시 크게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현충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전북, 부산과 울산의 공기가 다소 탁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